2021년 2월 21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항목은? 자,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가 의사결정과 통제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정보는 회사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현금의 입출금, 즉 입출금 내역, 그 다음에 재무 성과, 그 자본의 변동과 관계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부서별 손익정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 의사결정과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 설정은 이제 결산 시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계된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계되는 거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럼 대손 삼각비가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에 속하죠. 그럼 판관비 이치를 잠깐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여기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판관비는 매출 총이익 밑에 등장하죠. 따라서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동을 시키는 거는 그 밑에 거요. 매출 총이익 밑으로 나오니까. 따라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판관비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 밑에 여러분 영업의 수익이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마이너스 되고,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거기서 이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판관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나머지 3개는요 자본 조종입니다. 자본의 종류에는 여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종,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여러분 계정 과목을 암기를 해 주셔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상품권 매출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자, 그렇습니다.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가 아니라 회수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수하면서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단기 할부 판매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 그렇습니다. 인도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 3번이 틀렸습니다.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대신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판매인데요. 일단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줍니다. 그 물건은 위탁자의 물건입니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죠. 수탁자는 그 물건을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아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탁자는 대신 팔아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 위탁자한테 받은 물건은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그 수탁자 창고에 있는 물건은 위탁자의 물건이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딱 팔면 그때 위탁자는 자기 물건이니까 팔았다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3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때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예.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한 때. 4번의 시용 판매는 고객한테 물건을 주고 쓰시다가 마음에 들면 사시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로 처리하는 거죠. 사용하다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로 처리, 즉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4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개별법은 물건을 팔았을 때 고객이 사간 물건을 장부에다 그대로 적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죠.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왜 적용하기 어렵냐면요. 물건을 많이 안 팔 때는 괜찮아요.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팔 때는 똑같은 물건을 이제 몇 장에다 쌓아 놓죠. 예를 들어서 과일로 말을 해볼까요? 과일로 사과를 팔기로 했어요. 사과는 다 200원에 팔기로 했는데 한 개당 이 사과를 사올 때 회사가 100원에 사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주고 120원에 사온 것도 있고. 근데 120원 정도 좀 오른다고 사과값을 곧바로 올려가지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200원에 이제 팔 때가 많거든요. 자, 이런 사과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안 팔렸다고 그걸 따로 이렇게 제시키고 다음날 사온 거는 또 따로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안 팔린 물건하고 또 새로 사온 물건은 똑같은 거면 그냥 섞어 놓습니다. 고객이 그 중에서 사가겠죠. 개별법은 고객이 만약에 100원짜리 사가면 100원짜리로 적고 120원짜리 사가면 120원짜리로 적는 건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많이 안 팔리고 비싼 거다 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많이 팔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니까요. 2번 보겠습니다.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자, 맞는 말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는 거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사온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올라갔을 때 먼저 산 것을 팔므로 그 차익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왔는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파 시점에서 물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후입선출법은요, 이익이 작게 잡혀요. 가장 최근에 사온 것을 파는 거.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봤으면 가장 최근에 사온 게 가장 비쌀 때 사온 거잖아요. 그걸 팔아버리면 이익이 얼마 안 잡히겠죠. 3번 총평균법은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게 3번 정답이네요.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산정해서 파는 방법은요, 이동평균법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계속 평균을 낸다고 그래서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전체 사온 물건의 평균을 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먼저 파니까 차근차근 파는 게 아니므로 물량의 흐름과 반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틀렸네요. 작답니다. 유형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 크기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제가 3개 정도 써볼게요. 제일 큰 거 정률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 연수합계법도 시험에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액이란 말 쓴 거죠. 3번 감가상각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무슨 또 부채가 나오고 그래요. 예, 틀렸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 변화에 따른 진부화에 대해서 경제적 효益의 소멸, 떨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되는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선택한 거 가지고 계속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입니다. 자본의 자본잉여금이죠.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8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자산을 배열하게 되면 유동자산 먼저 배열하고 비유동자산을 배열하죠.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를 배열하고 그 밑에 비유동부채를 배열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가야 돼요. 같은 유동자산도요, 예, 당좌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유동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배열합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배열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
그 밑에 무형자산,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열합니다. 자, 보기에 지문을 보면은요 전부 다 부채네요. 부채인데 1번, 3번, 4번은 유동부채, 2번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유동성이 크니까 먼저 배열하고 비유동부채가 나중에 배열해야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자, 원가에게 공식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원가를 말하고, 그 원가 구성 항목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죠. 따라서 해당이 없는 것은 4번입니다. 기초 제공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성 항목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공식을 외우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기초 기본원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 간접비가 나오는 거는 방금 말했던 그 9번에 단기 총 제조원가에 나와요. 단기 총 제조원가를 한번 써볼게요. 방금 썼는데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요, 직접비 또 직접 원가, 그 다음에 기초 원가, 그 다음에 기본 원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제시된 거죠. 이렇게 이 두 개가 합쳐서 700이다 라고 써준 겁니다. 얘를 알아내려면, 제조 간접비 알아내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보기에 나왔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공식을 써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기초 제공품 2월 돼서 들어왔어요.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작년 거 2월 돼서 넘어왔으니까 기초 제공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요. 작년 거 만들고 올해 거 이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올해 또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있으면 빼요. 만들다 남은 거 빼니까 완성된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된 걸 말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된 거. 이 완성된 게 1000만원어치 완성됐다고 써져 있네요. 작년 거 2월 돼서 넘어온 거는 100만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200. 그러면 올해 투입된 비용은 110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등식이 성립되니까 1100. 그럼 좋아요. 이거 알아냈어요. 1100.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 1100을 만족하려면 700에다 얼마 더하면 돼요? 400만원 더하면 되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행태는 이제 변화의 정도를 말해요.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잘 보니까 조업 또는 생산량이거든요. 조업의 정도, 작업의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생산량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생산을 안 해도 비용이 발생이 되네요. 여기는 계속 생산 안 해도 발생되니까요. 여기는 고정비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생산 많이 하면 또 많이 발생되네요. 이건 변동비고.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변동비하고 그래프가 매우 유사하거든요. 변동비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준변동비라고 그래요. 준변동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준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비, 혼합원가라고 그래요. 혼합되어 있으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은 기본요금제가 있는 비용들입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통신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 기말에 만들다가 남은 금액을 원하고 있죠.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요,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해요. 따라서 남아있는 것도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거는 몇 개 남아있는지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 물건의 원가가 필요해요.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에 곱하기 기말에 만들다가 남은 그 제품에 만들다 남은 제품, 즉 현재 완성이 안 된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그 수량이 필요하죠. 완성이 안 된 그 수량을 표현할 때 환산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됐거든요. 그 진행이 됐으니까 그 진행에 맞춰서 진행된 만큼만 수량을 계산할 때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완성된 만큼의 그 수량을 곱해주면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죠. 이게 공식인데요. 자, 재료비 보면 단위당 원가가 500, 가공 쪽은 4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곱하기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건 700개인데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 재료는 100% 투입된 거예요. 재료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가공 때문에 완성이 안 됐겠네요. 가공 60%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환산량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500 곱하기 이거 100%는 하나만 하니까 700 하면 57에 35에서 여기 35만 원이 나오고요. 이쪽에 400 곱하기 여기 700 곱하기 60%, 67에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400 곱하기 4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6만 8천 원이 나오거든요. 둘을 합산하면 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식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과세 표준은 과세할 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할 금액. 부가가치세 세율에 과세할 금액. 공급가액이 일반적으로 과세하죠. 거리가 먼 거 그랬으니까 틀린 거 찾아내면 됩니다. 1번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수입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관세가 있다면요, 그 관세까지 다 포함해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2번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2번 정답인데요. 이거 공제하지 않아요. 과세 표준에 얘네들은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 개가 잘 나오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장려금, 대손금 하나 더 외우세요. 플러스 하자보증금 이렇게 세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재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그러고. 즉 재화하고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물건을 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지 않는 비영리 단체라 할지라도 재화나 용역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된다면 물건을 판다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부가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은 납세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납세지는 그렇습니다.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니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나온 거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1번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영세율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면세입니다. 모든 물건에 부가세를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건을 딱 살 때 소비자가 그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똑같은 부가세를 부담해요. 그러면은 과세 형평성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돈을 조금 버는데 부가세 붙은 물건은 똑같은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부담이 거꾸로 됐다.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 물건의 부가세를 면제했죠. 이게 면세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세율은 0% 세율을 영세율이라고 그래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영세율이 생겼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즉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는 과세 안 한다는 말입니다. 수출한 나라는 과세하긴 하는데 0%로 과세해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영세율은 수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수출과 관계된다는 거 맞는 말이 되겠고, 즉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죠.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0%를 부르는 말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모아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르시고요. 자, 우측에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산업기계. 자, 금액이 틀렸죠?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콤전자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코드를 누르시고 세콤이라고 쓰셔서 세콤전자 선택하시고 2,600만원을 입력합니다. 좌측의 금액과 우측의 거래처 합계금액 일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액이 0이 돼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좌측에 미지급금을 클릭합니다. 자, 우측에 주식회사 고유상사 금액이 틀렸으니까 고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UNI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상단에 코드를 누르시고 주식회사 UNI를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요, 선택하시고 13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0인 거 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판매비 및 일부한 관리비 계정의 대체전표 적요 3번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등록하시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누릅니다. 판매비 및 일부한 관리비를 좌측 판매관리비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서 통신비를 클릭한 후 우측 대체전표 적요, 대체전표 적요 3번, 대체적요란에 3번 치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지문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3번입니다.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자,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5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기부금은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 손, 이, 제. 자,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이제. 자, 그러면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부금 500만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그랬으니까 맨 밑에 기부라고 쳐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기부금 500만원 입력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돼야 되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당기순이익을 방금 봤던 얘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손익계산서에. 그 방법은 상단에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일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이제니까 마지막 재무상태표 가셔야 되는데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자리에다가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 일치시켜야 되는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결산하고 그 다음에 이월시킬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 보고 그대로 맞춰 주셔야지 이 빨간색 대차 차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고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쳤더니 차익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닫으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9월 14일을 치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한 세트 오카 40만원짜리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하다.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다. 단 견본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러면 차변에 견본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견본비로 준 거는 제품이라고 그랬죠? 제품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재고자산이고요. 제품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매출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자, 이럴 때 적요란에 타계정으로 대체 여기 8번을 입력해 주셔야지 프로그램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8번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부가세 예수금과 즉 991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상계 처리는 같은 금액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132만원에 대하여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법인은 분기 말이 되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기 말에 정산해서 그 차익이 생기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할 때 그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산하는 분계는요, 첫 번째 없애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겨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사라지게 되겠죠. 예, 같은 금액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차액분은 이제 예수금보다 대급금이 많으면 예수금은 매출세이고 대급금은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 환급받을 세이기 때문에 대급금이 클 경우, 즉 부가세 대급금이 클 경우 그 환급받을 돈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는 말은 미수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수금이 더 클 경우, 예수금은 부가세 매출세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대변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게 됩니다. 두 개 다 계정 과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대금 15만 달러의 지급기일이 되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확률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수입하면 여러분 그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므로 상품하고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미지급금 그러면 없애고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이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요, 15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15만 달러를 쓰세요. 자, 그리고 회계 처리가 자국의 통화로 돼야 되니까 환율을 잘 보고 우리나라 통화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미지급금은 7월 5일 외상으로 수입했을 때 발생된 거죠. 그러면 7월 5일자 환율로 곱해줘야 돼요. 12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지급된 거는 10월 5일이니까 10월 5일자 환율로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환율이 그 사이에 100원 떨어졌네요.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발생되죠. 자, 이거는 이제 대금을 다 갚았으니까 거래가 끝나는 거고, 외화거래에서 거래가 끝났을 때 이익이 발생되면 그 차액은 외환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계산기로 좌측에 미지급금을 계산해 보면요, 그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금액을 계산해 보면 1억 6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차익은 1,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채무니까 채무에 거래처 넣어줘야 되고, 거래처는 오토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15일입니다. 주식회사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으러 해피상사 4천만원짜리를 배서 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계정 과목 3개를 다 써줬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차변의 미지급금 대광건설. 자, 미지급금을 상환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 해피상사 대변 자산의 감소, 나머지 보통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넣고요. 거래처 입력합니다. 채무임으로. 차변에 넣는 거는 부채 감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 그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 금액은 2,325만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원이다. 그러면 얘를 이만큼 받고 처분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대변에다 자기 주식 쓰고요. 이렇게 차변에 받은 돈 보통예금을 쓰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자기 주식을 자, 비싸게 처분했죠. 그러면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을 때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서로 상기해야 되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애고 남은 차액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따라서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없애고요. 150. 그 다음에 남은 거 자기 주식 처분이익 25만원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기해야 돼요. 이렇게 상기하는 계정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그 계정을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4,400만원어치를 주식회사 평산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수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대금은 3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였다. 제일 먼저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요. 유형을 고르려면 이제 증명수를 찾아야 돼요. 영수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매입에 이렇게 52번 영세, 그래서 52번 영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온 원재료에 대한 약소금 지급한 거는 당사가 약소금을 발행했으니까요, 지급어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품하고 재료를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것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그럴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력하시려면 혼합, 3번 혼합으로 하죠. 영세니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52번 치고 원재료 4,400 평산기업 넣고 전자란에 1번요. 분계 3번 혼합하고 매입의 기본값 원재료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넣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하였다. 단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한다. 즉 계정 과목은 수선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면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그럴 때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는 지출,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제일 먼저 유형을 골라야 되니까요. 기계 수선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매입에 부가세가 붙어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으니까 57번 카과가 됩니다. 그래서 57번 카과. 자, 그 다음에 카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셔야 되고, 계정 과목은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고, 제조 부분이니까 제조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고요. 이 카드 외상은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죠.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자, 분계 이거 처리하실 때 유형이 카로 시작하고 계정 과목, 매입 시의 계정 과목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럴 때 4번 카드로 입력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과액과 부가세 분리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선비, 카드 매출 전표 한 거는 밑에 전표 보시면 주식회사 진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진진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진진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카면 중간에 신용카드사 골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제한 카드, 신한카드 선택하시고요. 거기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한카드 나와 있죠? 예. 보시고 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 가장 빠른 거 4번. 4번 하면 미지급금에 중간에서 선택한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예, 회계 처리가 빨리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물건의 이름 온재료가 아니죠. 예, 수선한 거니까 수선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520번 이렇게. 자,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3번입니다. 10월 30일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온 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개정과 상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자, 프로그램 사용하면 이거 분계를 음수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예.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자, 처음에 받았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다 보니까 또 세금계산서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 과세 51번 과세. 자, 이걸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걸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보고 넣어 보겠습니다. 예. 예, 지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700 넣으시고요. 세무 처리해 주시고 전자란에 1번 열을 하고 외상 매입금과 상계한다고 그랬으니까요. 2번 외상을 선택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음수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러시아의 모이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 환율 1달러당 1100원에 판매하고 선적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직접 수출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 밑에서 매출에 16번 수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을 회계 처리하고 싶으면 2번 분계번호 2번 외상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6번 수출. 자, 금액 계산하시면 금액은 2200. 자, 공급처 넣어주시고 중간에 영세율 구분해서 직수출,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분계는 가장 빠른 분계 2번 하시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완료됩니다. 제품 매출 다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12월 12일입니다. 당사 영업장 중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공으로부터 토지를 1억 5천만원에 취득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계산서에다가 밑줄 긋고요.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이렇게 계산서 보이죠? 53번 면세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사고 팔면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정 과목 토지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재금.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미지급금. 자,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를 사온 게 아니고 상품을 사거나 재료를 사왔다면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죠.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에서 53번 토지라고 치고 그 계산서 받은 거 입력하시면 돼요. 전자란에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당좌 예금도 해야 되고 미지급금도 해야 되니까 3번 혼합으로 합니다. 자, 부가세는 없고요. 기본 계정 과목 온재료가 나오는데 온재료 사온 게 아니므로 온재료를 토지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억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하나무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받았다. 카드 전표는 그 BC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팔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다는 말이니까요. 매출에서 17번 카과 이렇게 되겠죠. 자, 카거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외상이고 판 물건은 제품이니까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제품 팔고 외상이니까. 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돈은 이제 카드사한테 받으니까 BC카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회계 처리 2번 외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7번 카과 제품 카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니까요. 그 부가세 포함해서 220을 넣어줘요. 지문에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하나무역. 그 다음에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골라야 돼요. 카드사 골라주시고 분계는 2번 외상 매출금 나올 수 있도록 2번을 해주시면 중간에 있는 카드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외상 매출금에 그러니까 제품 매출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다 풀었습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9월 5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주식회사 태산전공의 예상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거는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지문에 따라서 9월 5일 치시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55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550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잖아요. 그 550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거 계약금 받은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선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내야 되는데 거래처 태산전공이 맞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 세금계산서 수치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건 부가세 거래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10월 4일을 칩니다. 자, 이 야유회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현금으로 구매한 그 기념품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51번 과세로 처리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야유회 매출거래처 야유회 지원하기 위한 그 기념품이라면
접대비로 처리가 돼야 돼요. 접대비로, 판관비로. 접대할 물건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라면 부가세 공제 안 해줘요. 불공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예, 따라서 그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세를 클릭하고 54 쳐서 불공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대비 및 4번 이와 유사한 비용, 불공이면 중간에서 골라야 되는데 4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맞으니까 내부로 두고, 그 다음에 밑에 계정 과목 접대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접대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부가세 공제 안 하는 경우는 그 부가세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요. 부가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33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저 옆에 수동과 자동을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이자 나오는 거, 예, 수동. 두 번째 주식 나오는 것도 수동. 3번에 대손 충당금 자동. 자, 수동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동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수동 문제는 일반 점표 입력을 누르시고 결산일, 즉 12월 31일자로 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 연 6%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자, 이자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며 월할 계산할 것. 자,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거는 단기에 처리해야 돼요. 즉 여기 이자 비용 단기에 발생한 게 있으면 단기에 처리해야 됩니다. 지급이 2년 후라 할지라도 단기 거니까 비용을 잡아놔야 돼요. 단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으나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급 안 하는 거는 이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발생분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요, 차변의 이자 비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은 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이고요. 대변에 부채니까 대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1억이죠. 금액은 여기 잠깐 써볼게. 계산 1억, 공금 1억, 그 다음에 연 이자가 몇 프로? 6%. 이렇게. 연 이자니까 1년은 12개월이므로 12분의 단기의 발생분 것 계산해야 되므로 단기의 발생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돼요. 그럼 그 9개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단기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45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한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그 삼전기업의 주식은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그 주가가 변동되면 그 변동된 만큼을 평가에서 반영해야 됩니다. 그 변동액은 600만원 이렇게 주가가 올랐네요. 그 600만원은 평가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 치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6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변동된 금액만큼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동이 끝났습니다. 창을 닫고 자, 자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기간에다가 1월부터 12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각각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은요,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대손상각 그 밑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자리에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그 금액은 여기 결산 반영 금액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상단에 F8 대손상각 버튼입니다. 자, 이거 눌러서 먼저 대손율 1%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은 다 되어 있어요. 두 개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설정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우실 때 스페이스바나 0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지우시고 두 개만 남겨놓고 두 개를 이제 반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산 반영 금액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단에 전표 추가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해주면 일반 전표 추가해서 회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뜨면 창을 닫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양수로 표시할 것. 정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그 변동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합니다. 재무상태표 비교식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가하고 비교하기에 가장 편합니다. 두 개 따로따로 찾지 마시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정기하고 비교할 때 문제 나오면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3호를 쳐줍니다. 3월 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월 치면 단기 3월 말 유동자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 12월 31일 정기 말에 전년도 말에 유동자산이 보입니다. 자, 금액이 증가됐죠. 자,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우측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 쓰면 돼요. 우측에 계산 버튼 누르시고, 자, 3월 말 유동자산의 이 금액을 클릭, 컨트롤 C.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다 놓고 컨트롤 V. 두 번째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고,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 이 자리죠. 금액 누르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돼요. 정답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6,629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액은 얼마인가?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제품 매출에 대해서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의 그 차액 물어봤으니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의 금액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면 총계종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장부관리의 총계종 원장. 자, 상반기 날짜를 넣고요. 계정 과목을 쳐서 넣어줍니다. 제품 매출. 자, 그리고 매출이니까 대변을 봐주시면 돼요. 수익의 발생 대변이므로. 가장 큰 달의 금액 1월입니다. 가장 작은 달의 금액은 3월이 되고요. 빼기 하시면 되는데 우측에 계산기 사용할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1월의 금액을 클릭,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넣고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 빼기 한 다음에 가장 작은 금액 3월의 금액을 누르시고 여기 이 금액 누르고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넣고 컨트롤 V. 자, 이게 제대로 복사가 안되면 정확하게 다시 누르고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네, 이게 1월의 금액이 정확하게 복사가 안됐네요.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래서 꼭 계산기가 제대로 복사돼서 붙여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이 금액이 되겠죠? 1억 5,847만원 내기. 얘가 정답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자, 이거 장부는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장이 제일 빨라요.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을 유형별로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별로 막 섞어서 입력하죠. 그걸 유형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메인 매출장을 보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 누르시고요. 날짜 4월부터 6월을 칩니다. 그리고 매출 선택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유형을 종류별로 볼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거 그랬으니까 매출의 현과 22번 얘를 선택해 주면 현과만 나옵니다. 4월부터 6월은 분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분기 누계 쪽에 가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예, 합계 자리에 이 금액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